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이전 강연자분께서 뭘 많이 준비해 오신, 저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마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프로그램 자주 오시나요? 어떠세요? 처음 오신 분? 몇 번 와보신 분? 아, 많이 오시는 분이. 제가 아마 이게 또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제가 아마 다른 분들이랑 가장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는 사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게 뭔지도 아직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가능한 한, 또 안내받기로 워낙 다양하게 지금 봐도 되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생인가 싶은 친구들도 있긴 한데,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얼마 정도 알았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해놓고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혹시라도 중간에 잘 모르겠어요 하면 손 들고 질문을 하셔도, 왜냐하면은 어차피 여기 들으러 오신 거 잘 이해하고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편현웅이고요. 오늘 발표 강연 주제는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학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사회과학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은 아마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 사회과학도 과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과학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 다들 아시죠? 뭘로 유명하죠? 네, 제가 질문 드릴 때는 보통 슬라이드에 있는 걸 질문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읽어주셔도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요 얘기도 들어보신 분 있어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맞고, 만유인력이 있구나 라고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그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사실 실제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다 라고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뉴턴은 과학자잖아요. 사과를 진짜 맞았던 아니던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을 때 뉴턴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사진을 좀 준비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관련 없지만 수식이 좀 있는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수학적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만유인력이라는 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가시면 이 식을 나중에 배울 수도 있어요. 이게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식이에요. 참고로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고요. 저 식을 저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진 않으니까 오늘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일단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학으로 설명한 게 그대로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통 실험으로 증명을 해요. 과학하면 떠오르는 거 실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뉴턴이 살던 시대에는 이 만유인력을 정확하게 실험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고 실험이라는 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이런 대포를 올려서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이 맞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예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은 특히 자연과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혹은 꼭 수식일 필요는 없어요. 수학적 사고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이 뭘까요? 사회적인 과학. 우리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했다 그랬죠. 사회과학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인문학이랑 사회과학이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기로 해요. 사회과학만 보기로 해요.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실험이나 통계라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를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회는 뭔가? 사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회가 뭐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단체. 굉장히 좋은 답이에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사회라고 해요. 즉 사람들의, 더 쉽게 얘기하면 사회현상도 어려우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실험이나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회과학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사회과학 얘기를 하냐? 여기는 금요일에 과학 터치, 어떻게 보면 좀 정통적인 과학을 다루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소개해 주신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반적인 과학자는 아니고요. 사회과학자예요. 저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경제학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 처음에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집값? 주식?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경제학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맞지만 경제학의 근본 출발점은 사회과학의 일부예요. 사람들의 선택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제 소개 중에 제가 지금 소속된 학과가 스포츠과학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적은데? 생각보다 적은데? 오늘 스포츠 좋아해야 돼요. 오늘 저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소위 체육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학과에서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스포츠 주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소속도 스포츠과학대학에 스포츠를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제로 보여드릴 것도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제가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얘기부터 안 했구나. 제가 이 베이스랩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끼리 연구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중에 E가 경제학, 그리고 S가 스포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B랑 A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따왔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쪽은 좀 자연과학 같죠? 혹은 머신러닝, 기계학습, 딥러닝, 뭔지는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사회과학 중에서도 경제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가장 사회과학 안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또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관찰하고 싶은데 그게 그때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빅데이터 혹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할 때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연구 분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베이스랩,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가 야구의 베이스를 뜻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봐서 이걸로 간단한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사회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실험 통계로 증명하는 것. 그럼 우리가 이 사회과학의 예를 제가 처음에는 사회과학의 오늘 제목이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이잖아요. 제가 주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사회과학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도 저는 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회과학을 이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할 거는 사회과학 주제, 즉 사회현상이 있어야겠죠. 사회현상 중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기대치 기반 선호와 손실 회피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기대치 기반 선호는 사람들은 기대치를 가지고 결과물이 기대치를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효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만족이나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 강연해 주신 분이 뭘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드릴 거 없이 드린다고 뻥만 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10,000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행복해지시죠? 그렇죠? 와서 강연도 듣고 10,000원도 벌어 가니까.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10,000원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수업이 끝나는데 제 생각보다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15,000원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더 좋으시겠죠? 아마 제가 처음에 15,000원을 드릴게요 하고 15,000원 드리는 것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5,000원, 추가적인 5,000원은 예상을 안 하셨거든요. 기대치가 10,000원으로 생겨서 그래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안내받기로는 한 50분 정도 오신다고 원래 안내를 더 많이 그러신 거 진짜 실제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5,000원씩 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10,000원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0원 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좀 싫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5,000원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5,000원 드릴게요 하고 5,000원 드렸으면 별 불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불만이 좀 생기죠. 이게 맞나? 내가 받았던 것도 아닌데 이미 받은 걸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자, 이렇듯이 이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제가 처음에 10,000원을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생겨서 그래요. 그 기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뭔가 더 행복해지고, 기대치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되면 뭔가 그것도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서운함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대치 기반 선호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분위기가 벌써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너무 빠르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손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다음은 손실회피라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도 그럴 것 같죠? 내가 잃는 걸 더 싫어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방금 제가 만든 예제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10,000원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업이 끝나고 15,000원을 드렸어요. 행복해지죠? 10,000원을 기대했다가 15,000원 받았어. 난 더 행복해. 그 5,000원 때문에 행복해지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업 끝나고 죄송한데 제가 5,000원 밖에 못 드리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즉 10,000원을 기대했다가 5,000원이 줄어서 나의 행복의 크기가 많이 작아질 거예요. 자, 손실회피는 예상치 못하게 이득이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정도보다 같은 양 5,000원 차이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서운한 감정이 더 크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게 손실회피예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들만 끄덕끄덕 하시고 학생들은 다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기대치 기반 선호와 손실회피는 사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런 대화 제가 학생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어른들만 끄덕끄덕 하셔. 큰일 났어. 이런 대화 해본 적 있어요? 친구한테 많이 해요? 좋아요. 친구한테 너 영화 봤어? 그랬더니 친구가 나야 그 영화 너무 기대하고 봤더니 별로더라. 기대가 높으니까 기대를 만족하지 못해서 기대치 기반 선호, 손실회피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기대 없이 봤더니 재밌던데? 기대가 낮으니까 기대치를 넘었으니까 행복한 거죠. 자, 이런 대화에서도 여러분들 영화가 아니어도 뉴진스 신곡 이쪽이 괜찮나? 괜찮나요? 이거 아닌가? 진짜 제가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여기 학생들의 그 트렌드를 잘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영화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여기 있는 학생은 기대가 높았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학생은 기대가 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한테 기대치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 연구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제 혹시 국가대표팀 경기 본 친구들 있나요? 좀 늦어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이길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뭐 지는 건 아니지만 비길 수도 있다 생각했던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즉 스포츠 경기를 보기 전에도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기대는 결국 우리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의 승리 확률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이 승리 확률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스포츠가 왜 중요한지 좀 꼬였어요. 자, 축구를, 월드컵을 좋아하는 본 친구들은 아마 이 경기를 기억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포르투갈 대표팀이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죠.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없을 걸로 많이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기대치가 낮았는데 이겨버린 거죠. 기대치 기반 선호에서 설명하듯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하니까 너무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거죠. 반면 이 오른쪽 경기도 최근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오른쪽 경기는 가장 최근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 대표팀한테 패배한 경기예요. 이때는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다들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져버렸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그 이후 이슈들이 많았어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뭐 주장이랑 불화가 있고 등등등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 경기를 더 잘 기억한다면 손실회피죠. 자, 그것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결국 여기서는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경기였고, 여기서는 한국이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경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기대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밑에 보시면 스포츠 베팅,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배당률이라는 걸 제시해요. 스포츠 도박이 여기 계신 학생들은 불법이에요. 미성년자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배트맨 사이트라는 곳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괜찮아요. 거기는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스포츠 도박 업체들이 배당률이라는 걸 설정해요. 이 배당률이 각각의 그 한국 승리나 무승부나 포르투갈 승리 같은 이벤트가 나타날 확률에 기반해서 배당률을 설정하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스포츠 경기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확률을 이 배당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뭐였죠?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근데 스포츠 경기는 뭐 배당률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우리 팀의 승리 확률을 알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에서 기대치 기반 선호와 손실 회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과학 설명할 때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뭘로 설명한다 했죠?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했죠.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수식이 없이 그래프가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학이라고 해서 꼭 식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도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이 그래프를 최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이 X축은 승리 확률이에요. 승리 확률이 0%일 수도 있겠죠? 우리 팀이 승리 확률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100%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직선은 우리 팀이 이겼을 때의 나의 행복도가 이 Y축의 크기만큼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직선은 우리 팀이 졌을 때의 나의 만족도가 마찬가지로 Y축의 크기, 그래프의 높이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기반 선호는 뭐라 그랬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승리하면 더 기쁠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승리 확률 100%는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10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00%면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니까 내가 이만큼 좋아요. 근데 90%로 승리 확률이 떨어지면 10% 질 확률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죠. 그래서 조금 더 기뻐요. 50% 승리 확률이면 50%나 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더 기뻐요.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겼어. 90%질 뻔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더 기쁜 거예요.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반대로 패배했을 때를 볼까요? 승리 확률이 0%일 때 패배가 100%인 거죠.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이 정도예요. 근데 승리 확률이 10%라도 있었는데 졌어. 그러면은 내가 더 불만족해져요. 승리 확률이 50%였는데 졌어. 이만큼 불만족해져요. 승리 확률이 90%였는데 졌어. 더 크게 불만족해져요. 기대치 기반 선호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게 어려우면은 이건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손실 회피라는 개념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뭐였죠? 그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얻는 것보다 예기치 않게 잃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스포츠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이겼을 때의 추가적인 기쁨보다 예상하지 못하게 졌을 때의 추가적인 슬픔, 불만족이 클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 차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울기 차이라는 말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 승리할 때의 직선보다 패배할 때의 직선이 좀 더 가파르죠. 요 면이 손실 회피를 나타내고 있어요. 혹은 승리 확률 50%일 때 패배 확률도 50%죠. 이때 승리했을 때 추가적인 기쁨은 요만큼인데 패배했을 때 추가적인 슬픔은 이만큼이잖아요. 즉 사람들이 똑같은 차이에도 손실했을 때 더 많은 불만족을 느낀다. 손실 회피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프가 어려우면은 간단하게 결국 기대치 기반 선호와 손실 회피를 스포츠 현장에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예상하지만 우리 팀이 질 줄 알았는데 이겼을 때 기쁜 것도 기쁘지만 이 기쁨의 크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서운함, 화남 이렇게 있다면 이 화남이 추가적인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게 손실 회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학자들이 스포츠 관련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어떤 지역의 스포츠팀이 패배했을 때 가정폭력이 증가한다. 혹은 별점 리뷰,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리뷰 쓰잖아요. 별점 리뷰가 갑자기 떨어진다. 이런 연구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폭력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당신 스포츠를 보시고 화나서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 같은 별점 리뷰가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별점 난 사람한테 당신 스포츠 경기를 보고 화나가지고 그렇게 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즉, 이 답변은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그 행동이 스포츠 경기를 보고 한 사람의 행동인지, 경기 결과를 알고 하는 사람의 행동인지, 스포츠를 애초에 좋아하긴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긴 하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이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술이 조금 융합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에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나요?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 하이라이트 영상 보나요? 뭐 그런 게 있는 거는 한 번쯤 들어봤나요? 유튜브에 각 리그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지금 오른쪽에 보듯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지금 1377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 댓글은 아마도 경기를 보고 경기에 대한 감상을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댓글 다는 걸 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무슨 실험을 기획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스포츠 팬들이 자유롭게 댓글로 자신의 반응을 표출하고 또 이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이거는 사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API라고 해서 유튜브가 이런 사실 원래는 저 같은 사회과학자를 위해서 만든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 달린 댓글을 다 잘 가져올 수 있게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1363명의 16,937개의 댓글을 수집했어요. 자, 제가 이걸로 하고 싶은 거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승리였는지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는지에 따라서 팬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16,937개의 댓글을 제가 다 읽으면 될까요? 왜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저 댓글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알아봤더니 요즘에 AI 모델 머신러닝 기법 중에 자연어 처리라는 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뜨고 있어요. 한 번쯤 챗 GPT는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연구에서 이 연구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첫 번째 연구이기도 해서 너무 다각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각각의 댓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점수만 뽑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하면 반응이 긍정적일 거고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하면 반응이 부정적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니까. 그래서 딥러닝 기반 감정 분석 기법으로 KC 버트라는 이 버트라는 모델은 원래 구글이 개발한 모델인데요. 이게 좀 영어 기반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한국어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코리안 커멘트까지 씬데요. 한글 그리고 온라인 언어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댓글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16,000개의 댓글 중에서 좀 가장 부정적으로 나온 거랑 좀 중립적으로 나온 거랑 이 점수는 0에서 1까지인데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걸 3개를 골라봤는데 수원 삼성이라는 여러분들 K리그는 혹시 좋아해요? K리그 대상인데 K리그 안 보네. 좋아요. 수원 삼성이라는 팀 알아요? 한 명밖에 없어. K리그 좋아하는 팀. 좀 있어요.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저희가 봤던 시즌이 작년 시즌이었는데 작년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어요. 못해가지고. 근데 원래 되게 잘하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좀 많이 분노한 상태였어요. 작년에 수원 삼성의 댓글들을 보면 좀 나쁜 댓글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도 대충 읽어보셔도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좀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 가운데가 좀 중립적인 댓글을 하나 골라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전북 처음으로 전술적 교체 전술을 보여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술적 교체는 사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좀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처음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긍정적인 게 약간 부정적인 거랑 처음으로 했다라는 건 그동안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좀 상충하잖아요. 이 모델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중립적.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조현우 선수 다들 아시나요? 조현우 선방 멋있는 골 누가 봐도 신나 보이죠? 이런 댓글은 거의 1에 가까운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준비가 됐고 다시 사회과학이 뭐였죠? 사회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고 수학으로 설명까지는 했죠, 우리? 마지막은 실험이나 통계로 증명. 그래서 지금 이 모은 댓글의 감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활용해서 기대치 기반 선호와 손실 회피를 검증하고자 했어요. 이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은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기치 않은 승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댓글을 달고 예기치 않은 패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부정적인 댓글을 달겠지잖아요. 그거를 어떤 통계 방식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결과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업셋 윈이 예기치 않게 승리했을 때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승리했을 때 감정 점수가 이만큼 양수죠. 양수가 어려운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양수에 좀 더 쉬운 말이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양수, 음수도 배우나요? 안 배워요?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진짜? 자, 0보다 작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자, 이겼을 때에는 감정 점수가 올라간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줄에 업셋 로스가 예기치 않게 졌을 때예요. 그러면은 감정 점수가 내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두 가지 결과를 통해서 기대치 기반 선호가 검증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기대치와 결과와의 조합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겼을 때는 더 기뻐하고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는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손실의 피는 뭐였죠? 손실의 피는 예기치 못하게 질 줄 알았는데 이겼을 때의 기쁨보다 예기치 않게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의 슬픔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숫자 중에 우리 마이너스 빼고 생각할게요. 우리 음수 잘 어려우니까 어느 숫자가 더 큰지를 보면 되는데 밑에 숫자가 더 크죠? 졌을 때의 숫자가 더 커요. 그래서 손실의 피도 검증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손실의 피를 주장한 만큼 좋은 결과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실의 피는 검증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 연구들은 논의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대치 기반 선호는 증명했는데 손실의 피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손실의 피를 증명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 손실의 피 성향이 별로 없나? 왜냐하면 해외 리그에서는 보통 손실의 피 성향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실의 피 성향이 꽤 높은 편이래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꽤 상위권.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 줬다 뺏는 거. 그죠? 손실의 피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K리그 보는 친구 아까 많지 않았잖아요. 있긴 있지만 고마워요. K리그, 한국리그도 많이 봐줘야 돼요. 제 입장에선 저는 스포츠계에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유럽 축구 많이 볼걸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한국 스포츠 리그 팬들이 다른 스포츠 선진국 리그 팬들보다 좀 관중도 적은 편이고 팬들의 관여도가 팬들의 관심이 팬들이 뭔가 몰입하는 게 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손실의 피 성향이 좀 있는데 스포츠 응원할 때는 그렇게 손실의 피 성향을 많이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팀이 예상하지 못하게 졌는데 나는 뭐 원래 그냥 뭐 대충 응원하니까 뭐 그렇게 빡치지 않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 아까 월드컵이랑 아시안컵 얘기할 때는 좀 다들 끄덕끄덕 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때 기뻤던 거, 아시안컵 때 슬펐던 거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국가대표 경기는 좀 열심히 응원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가대표팀 하이라이트 경기의 댓글을 또 모아서 K리그 팬들의 반응과 국가대표 경기 팬들의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결과는 갖지 못했는데
제 생각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회과학 재밌나요? 어른들만 대답하신다니까 큰일 났어요. 제가 진짜 준비를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연구 방식을 가지고 좀 다른 사회 현상에도 적용시켜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외모 프리미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있나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꽤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또 반대로 외모 페널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모 페널티는 그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대한다라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모 프리미엄과 외모 페널티에 대한 연구도 사회과학,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매력적이고 누가 매력적이지 않은지를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의 눈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외모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 아까 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얘기할 때와 비슷하게 외모에 따른 경기 결과의 반응을 어떻게 잘 할 수 없을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번에는 아까는 유튜브에서 수집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인스타그램 하나요? 이것도 옛날 건가? 인스타그램 뭔지는 알죠? 근데 인스타그램? 자, 인스타그램에는 이거는 여자 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팀들마다 계정이 있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 결과를 포스팅을 올려요. 여기에도 팬들이 댓글을 쭉 달죠. 그래서 이 댓글을 가져와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팬들의 반응은 해결이 됐죠. 그럼 여자 배구 선수들 중에서 누가 좀 매력적이고 누가 조금 덜 매력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또 다른 머신러닝 기법으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아니어도 사실 누가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얼굴 사진을 가지고 외모 점수를 평가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활용해서 각각의 선수들마다 그 점수를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내가 응원하는 팀이 득점을 하면 어떻겠어요? 좋죠? 기쁘죠? 그쵸? 근데 외모가 매력적인 선수가 하는 득점일수록 그 좋아하는 정도가 작았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외모 페널티의 증거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팀이 실수를 하면 어때요? 짜증나고 화날 것 같잖아요. 근데 외모가 매력적인 선수가 실수를 할수록 그 부정적인 짜증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 것과 실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실수에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관대해지는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어른들만 좋아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좀 반응이 안 좋은 게 사회과학 말고 진짜 과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진짜 과학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들은 사회과학 연구에 과학기술이 적용된 예를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이건 예시만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지금 이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 행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기반 e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제작 제목이 너무 길어요. 이 연구를 책임 연구자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요. 요거는 기술 개발 연구예요.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아까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 친구들 좀 있다 그랬잖아요. 하이라이트 영상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하면 보면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경기를 다 보고 거기서 중요한 장면을 뽑아서
편집을 해서 올려야지 볼 수 있죠. 보통 숙련된 기술자가 한 3, 4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총 경기 영상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AI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 하이라이트 자동 제작 기술이 사실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요. 네이버가 올해부터는 프로야구 중계를 안 해서 올해는 없는데 작년까지 네이버가 프로야구 중계를 하던 시절에는 경기가 끝나면 3분 후에 하이라이트가 올라왔어요. AI가 만든 하이라이트가. 3분. 3분이면 내 컴퓨터는. 자, 근데 지금 그리고 한 몇 시간 후에 사람이 만든 하이라이트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AI가 만든 건 잘 안 보고 한 8,000뷰예요. 사람이 만든 걸 좋아해요. 3만 뷰예요. 2만 뷰, 7,000뷰. 3만 뷰, 7,000뷰. 차이가 꽤 나죠? 아마도 저 7,000뷰 정도도 사람이 만든 하이라이트가 올라오기 전까지 없으니까 본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게 올라오면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흐름은 지금 진행 중인 연구들은 결국 그 AI가 만든 하이라이트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이다. 근데 이런 팬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이 잘하니까 사회과학 방법을 통해서 팬들이 어떤 하이라이트를 더 원하는지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해서 AI 하이라이트 자동 제작 기술을 만들어서 이 기술을 좀 더 상용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거의 가장 조금 많이 생략되긴 했지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요즘에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폭력일 것 같아요. 그 온라인에서 막 서로 헐뜯기도 하고, 뭐 스포츠나 연예인 등의 어떤 스타를 대상으로 굉장한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네이버 등의 대형 플랫폼들은 스포츠랑 연예랑 아마 정치까지일걸요? 댓글을 막아놨어요. 기사 댓글을. 거기에 사이버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잖아요. 챗 GPT 같은 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건 못 막지? 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다음에 댓글 문장의 감성을 분석해달라고 해봤어요. 이것도 저작권, 초상권 이슈 때문에 이름을 가리라고 해서 강땡이라고 했는데 아마 요르단전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근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얘기해도 된다 그랬는데 말은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강인 선수라고 들어봤어요? 축구 선수예요. 아, 미안해. 스포츠를 안 좋아하면은 좀 재미가 없겠다. 어쨌든 강땡이 탁구 열심히 치더니 하체 좋아져서 슛 잘 넣네 라는 댓글이 어떻게 보이세요?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면 무슨 내용 별 좋은 내용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챗 GPT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 좀만 좋아하시면 저 사건을 아시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강땡 선수는 축구 선수예요. 탁구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요르단한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아까 했었죠, 우리? 손실 회피.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팬들이 화나죠. 거기에 주장이었던 손흥땡 선수랑 불화가 알려졌어요. 분노하죠. 이건 알아?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이 댓글이 이거 긍정적인 게 아니네 하는 게 보이죠. 즉, 텍스트 분석, 자연어 처리, 챗 GPT 같은 게 아무리 발전을 한다 그래도 어떤 도메인이라고 해요. 어떤 분야의 지식을
잘 학습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할루시네이션 문제라고도 얘기해요. 정확도가 떨어진 상태로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요. 그게 이 챗 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은 결국 스포츠 관련된 배경 지식과 사회과학 이론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과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결국 그 댓글의 사이버 폭력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어떤 지식과 맥락적 정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는지, 선수들끼리 불화가 있었는지 등등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 기반, 사회과학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사람들이 어떨 때, 어떤 자극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게 돼야지 사이버 폭력 방지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이거는 준비하고 있는 과제라서요. 계속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이런 과제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연구재단이나 과제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더 학생들에게 재밌는 주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할 텐데 혹시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나 사회과학에 관심이 없었으면 죄송하고요.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주시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